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정부는 지난 시기 한국 경제를 왜곡해온 여러 문제점들 바로잡겠다라고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대표적인 게 소득 분배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입니다. 투기, 과열 이런 용어들이 부동산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 또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지키겠다 이런 취지죠. 수요, 공급, 임대까지 대책은 입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시세 차익에 관심을 더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유세 문제 언급됐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 전개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미 AI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 환경의 변화 속도는 생각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이상 재산 가치나 혹은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 서비스라는 말로 변화하고 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년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에 비춰봐도 불편함이 없는 연비 또 이동거리를 자랑하는 전기자동차들 나올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원 금액 감소 등의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 변화에 대한 상황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적용되죠. 여파도 크고 감빌론 을박도 뜨겁습니다. 그 배경과 맥락 오늘 뉴스 경제 수업에서 풀어봅니다.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미 이야기된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새해 경제 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특히 관심을 끄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분야의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사실 그간 부동산 대책에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조정 없이는 이 대책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로 만지작거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와 또 부동산 대책이 큰 이 시장 안정과 또 가격 조정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이런 판단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좀 조급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했다라는 것만으로 기준을 세우기엔 좀 문제점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토지플러스 기업연구소의 이태경 토지정의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유세 인상 정부 입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어제거든요. 예, 이 예. 보유세 얘기 사실은 그간 여러 부동산 관련 학자들 또 단체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가 이 이야기 꺼낸 배경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처음에 좀 안정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가 네.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이 폭등을 했죠. 네. 폭등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차례에 거쳐서 이제 대책을 내놨고요.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 대책일 것인데 그렇죠. 사실 이제 파이 대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청약부터 해서 이제 양도세 중과 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규제 이런 게 다 망라된 종합대책이거든요. 네네. 근데도 이제 문제는 서울, 특별히 이제 강남 쪽에는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잡히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강했고요. 적어도 네. 이제 보면 항상 70% 이상 지지 여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에 대한, 이게 자산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초강력 규제 대책이다라고 할 만한 파리 대책 또 그 뒤로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 대책들까지 나왔습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관련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투기적 요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정부가 일단은 이런 상황을 인식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특히 세주택 이상을 대상으로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 건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떤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될까요? 지금 결국에는 가장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을 건데요. 네네. 정부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지금 종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유세가 크게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로 구분되는데요.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고 종부세는 이제 국세죠. 네. 종부세는 이제 당연히 부동산을 과다 소유하고 있거나 이제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과하는데 이제 종부세를 그냥 복원하는 정도에 그칠 거냐. 네.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세금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 때 완전히 이제 형용화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에 가장 많이 걷었는데 한 2조 한 8천억 정도 걷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예컨대 2009년 같은 경우에는 1조 미만으로 떨어져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시 이제 복원할 거냐, 세율이나 이제 이런 거 다 올려가지고요. 네. 이런 길이 하나 있고, 아니면 종부세를 대체하는 다른 이제 보유세를 또 새로 설계할 거냐. 네. 이런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처음 파리 대책 나올 때도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집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파시라 이런 얘기까지 이 기사화될 정도로 좀 뭐랄까요, 부동산에 대한 분배 문제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로나 뭐 여러 가지로 다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핀셋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1가구 1주택, 2주택의 경우 또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 결국 좀 재산세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그 과세 체계가 다르거든요. 네네네. 다르고 이제 종부세를 더 낸다고 해서 재산세가 또 따라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추가분, 재산세를 내고 추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종부세랑 이제 재산세는 이제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핀셋 증세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부유세, 또 이제 특정 대상, 돈 많은 사람들,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또 과세한다는 또 그런 또 시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종부세를 다시 복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쪽이 될 텐데요. 네, 이른바 부자 증세 논란.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일종의 부유세 성격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본래 보유세라고 하는 건 이제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유세의 어떤 본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건지 일종의 이제 보편 증세가 되겠죠. 네.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간에 뭐 공급도 지금 사상 최대다 아파트 얘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지역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수요에 대한 억제, 대출 억제 이런 것들도 강력했는데 지금 사실 이 집을 통한 차익 실현 같은 부분의 욕구 혹은 뭐 여러 가지 관심사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대책을 내세워도 꿈쩍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보유세나 이런 재산세 얘기가 나와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계속 부담을 줘서 팔아라, 집 처분해라 나오고 있는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장 참가자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네네. 기대 수익률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식을 살지, 채권을 살지, 부동산을 살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살 건지, 서울에 살 건지, 강남에 살 건지 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유세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으면 내는 거니까 양도세랑 다르지 않습니까? 양도세는 이제 매각할 때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으면 내니까 사실은 이게 보유세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기대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당연히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여러 대책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효과 있을 거고요.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뭐 불패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간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치 상승이 뭐 노동 소득 상승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여러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 자체가 메리트가 없도록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은 차익이 없으니까 좀 시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이고 또 하나로 제시되는 게 이 세율 부분 말고 공시가격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공시가격과 거래가격 차이가 많이 큰 편이죠. 예, 굉장히 그거 한 60% 내지는 70% 정도 지금 아마 현실화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가랑 차이가 되는 게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그것만 그러면 구합표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가격인데 네네. 공시가격이 이제 거래 가격을 반영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뭐 바로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걸 또 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건데 거래 가격에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80% 정도밖에 또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부가 좀 쉽게 가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이제 종부세 법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공시 가격을 비율을 높여버리면 그러니까 거래 가격에 비슷하게 올려버리는 거죠. 가격을 그렇게 하고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조차도
높이면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증세하는 네네. 종부세 부담을 지금 그보다 훨씬 높이는 그런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운 기제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건 뭐 지금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뭐 말씀하신 공시가격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하면 된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좀 뭐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뭐 센터장님께서는 이쪽 분야에 많은 연구도 활동하고 계신데 공시가격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좀 답답한 점인데. 네네.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걸어온 어떤 경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 공화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역사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흑역사인데 거래 가격을 공시가격이 못 따라가는 것은 뭐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 그걸 실무적으로 왜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컨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과세의 어떤 이제 그 소유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지금 설계가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육성 정책이군요, 일종의.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빨리 그건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행정적 제도상의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이유 여러 가지 뭐 편의, 육성, 세금 혜택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해석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반대급부로서의 주장들이 나옵니다. 앞서 뭐 재산세 얘기하면서 퇴직하고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뭐 갖고 있다는 이유로 또 세금을 비싸게 내야 되느냐라는 뭐 서민 증세 부담 논란부터 시작해서 앞서 말씀하신 부유세 성격까지 이런 사회적 합의 뭐 어떤 명확한 원칙이나 방향성만 제시하면 좀 합의가 나올 것도 같은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게 일종의 뭐 징벌적 세금이나 뭐 부유세 이런 프레임을 접근하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냥 공평과세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상환은 이제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상환은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투기 목적 없이 강남에 사는데 가격이 엄청 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소득이 있어야 내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예컨대 이제 납부 유예제 같은 거 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도세처럼 내역하시거나 증여하실 때 한꺼번에 내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그런 이제 제도는 있습니다. 예, 논란을 좀 완화할 제도가 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유세 올리면은 누가 집 사려고 하냐 세금 비싼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또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요. 그게 뭐 자기가 필요한 사는 것이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일종의 특이의 대상 보다 보니까 기대 수익이 낮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3518님도 지금 문자 주시면서 보유세도 올라가면 누가 집 삽니까? 거래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셨는데요. 이게 또 투기 수요 다주택, 뭐 세주택 이상 갖고 계시면서 이익 기대하시는 분과 다르다라는 점 좀 아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많은 대책들의 보유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인 그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 또 뭐 여러 가지 순환 이런 것들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리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가격세 대책도 내놨고요.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투기에서 이제 큰 돈을 번다. 이런 기대를 이제 좀 이렇게 단념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확실히 우리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서 높여갈 거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공업하고는 작별할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준다면 저는 반드시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부동산 투기 공업과의 작별 가능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토지플러스 기업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이태경 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둔 코너입니다. 경제 공감사전. 인터뷰 듣다가 떠오르시는 생각들, 입장들, 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 방송 내용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 앞서 뜨겁게 얘기한 보유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라라고 말하는 세금인데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양도세와 함께 더불어서 부동산을 압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수단으로 사실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입니다. 참여정부 때 있었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지기도 했죠. 이 보유세가 뜨거운 게 앞서 말씀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 또 집을 두고서 벌어지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를 이익 실현을 위한 시장 혹은 투기가 가능한 그런 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것과 무관한 안정된 주거 본래의 기능으로 살리겠다라는 취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반발도 크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지금 집 가지신 분들, 또 집 사야 되는 분들,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상황에 따라 다 입장이 다를 텐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YTN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한 달 만에 일제히 반등했네요. 네, 오늘 통계청이 11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했는데요. 네.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좋았습니다. 우선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 1.2% 증가했는데요. 이게 10월 달에 1.8% 줄어든 뒤에 한 달 만에 반등한 거고요. 서비스업 생산은 2.5% 증가했는데 이거는 2006년 8월 2.6% 늘어난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다 이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면서 전월보다 5.6%나 꽁충 뛰었고요.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09년 2월 5.8% 이후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 같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10.1% 늘었는데요. 이것 역시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아이가 자라듯 이렇게 좀 늘어나는 부분은 좋긴 한데 반면에 이제 기업들은 좀 경기 전망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것을 산출하는데요. 네. 내년 1월 전망치를 보니까 96.5를 기록해서 2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100 미만이면 좋게 보는 기업보다 안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작년 11월에 89.9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6월에 99.1까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떨어져서 지금 90대 초중반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외환위기 당시 1996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31개월 연속 기준치 아래서 맴돌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기업들이 계속 부정적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글로벌 요인으로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올해 3차례 금리를 올렸고 내년에도 한 3번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이제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 앞서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도 네네. 한국경제 위험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그리고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 이 두 가지를 꼽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기업들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이라는 독특한 이 현상 용어도 있는데 재벌 총수의 절반을 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창업 2세라고 나왔는데 누구들인가요? 네,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네네.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서 창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총수가 있는 그룹이 8개 회사였습니다. 네. 이들 그룹의 총수 가운데 창업주 2세가 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네.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현 회장,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 이렇게 이제 5분이 모두 창업 2세였습니다. 그리고 LG와 GS그룹은 구본무, 허창수 회장 등이 3세대고 네.
창업주 본인이 총수로 아직 있는 그룹은 롯데 신격호 회장이 유일해 있습니다. 네, 2세 이러니까 굉장히 좀 젊게 해봤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네요. 재벌 총수가 4세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별로 없는데요. 이 상당수 주요 그룹이 창업도 2, 3세대에서 경영권 승계가 중단이 되거나 네. 아니면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창업 후에 4세대로 넘어가면서 경영권 승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재벌의 특성상 경영권 승계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현재 공식적으로 재벌 총수는 아니지만 이제 사실상 그룹 경영 전반을 챙기고 있는 후계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성 부회장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두 분 다 이제 재벌 3세대인 거죠. 그리고 LG그룹과 GS그룹은 각각 4세대인 구강모, LG 상무 등이 이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서 뭐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방학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중고생부터 뭐 대학생은 이미 방학을 했는데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이 또 위험하다고요? 네, 오늘 금감원이 이와 관련된 이제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통장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라라고 한 겁니다. 구직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한 후에 이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인출하면 본인도 모르게 이 보이스피싱 번지에 가담하게 되는 셈인데요.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차 구매 대행업체의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속이는 방법도 고질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네. 구직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키고선 이를 찾아서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네. 금감원은 이제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 이러면서 통장 혹은 체크카드 뭐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런 거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귀띔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 어제 금감원과 한번 이 문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장, 뭐 체크카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것, 그 아르바이트나 정상적인 채용 아니라는 것, 범죄라는 것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이번 인터뷰는 좀 미래 변화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2018년 지금 많은 분들이 계획도 세우고 있고 내년에 변화하는 것들 관심 갖고 있고 정부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YTN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한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바로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2018년은 정말 전기 자동차의 해가 될 거다. 지금 이런 보도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급 대수도 2만 대 가까이 됩니다. 6천 대 늘어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가장 문제였었는데 주행거리도 일반 내연기관차에 육박할 만큼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 환경 속에서 제도, 또 전기자동차 구매, 또 기술 트렌드, 산업 동향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뭐 주행거리 얘기부터 먼저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기차 그러면 아직 그거 시험적인 거 아니야. 그거 뭐 충전해봤자 얼마 못 가잖아. 이런 인식들이 많으신데요. 400km까지 갈 수 있다. 이거 내연기관차랑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반 고급 승용차나 스포츠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포츠카나 고급차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다고 인식한 건 뭐였냐면 네. 이제 1세대 전기차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세대로 넘어오면서 네네.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들을 다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깔아주는 충전망의 확산 속도가 네.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프라 문제. 그렇죠. 네. 이게 자주 깔리 많이 이게 돼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충전을 쉽게 할 텐데 네네. 그걸 못 하니까 차라리 자동차 회사가 주행 거리를 늘려서 충전의 횟수를 줄여주자. 네네. 그래서 2세대로 오면서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고 네.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행 거리는 300km, 400km, 심지어는 500km까지 네.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주행 거리 불편함은 별로 못 느끼겠구나. 네. 이 정도면 살만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전기차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네. 자, 앞서 뭐 충전 인프라 얘기도 해주셨지만 좀 제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사려면 제도적 지원 같은 게 아직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전기차 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네네. 하나는 자동차 자체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있죠. 낮춰주는 세액 감면제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직접 지원입니다. 네네. 당신이 전기차를 타서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으니 네. 거기에 대한 환경 비용을 줄게요. 네. 그게 지금 올해까지는 1,400만 원인데 이제 올해는 네. 이미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게 되고요. 네. 하지만 세제 감면액이 지금 현재 취득세도 2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최대. 네네. 이 부분은 일단 300만 원으로 내년에 높여놨습니다. 이건 좀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교육세도 최대 260만 원. 네. 이걸 얼추 다 받으면 네. 세액 감면만 약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직접 지원이 한 1,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금액만 해도 벌써 1,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되죠. 네. 여기에 이제 자치단체가 네네. 우리도 많이 보급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자치단체가 예산을 설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금액은 달라요. 자치단체장이 나는 좀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네네. 하면 예산을.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네. 많이 하는 거고 네. 뭐 우리는 예산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적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역별로 보조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전기차 관심 많은 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이제 최근에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네네. 뭐 광주, 창원 이 자치단체별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네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네. 우리도 좀 많이 구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생기니까 네. 최근에 관심을 갖죠. 예. 사실 이 전기차가 하면 아직 이 차의 어떤 이 구동 기관 동력만 놓고 구분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경유차를 친환경 경유차를 몰고 있는 편인데 제가 운행할 때마다 사실 그 기름을 쓸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류세. 유류에 전기는 전기는 지금 세금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전기를 쓰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또 경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또 성능도 좋아졌다고 했는데 모든 차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뭐 테슬라 이런 건 고성능 차인데요. 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정해놓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기준을 사실 뭐 소비자들이 굳이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건 네. 자동차 회사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운행되는 고속전기차는 대부분 다 포함되도록 해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차들을 나왔을 때 네. 어떤 차는 주행거리가 250km 가고 어떤 차는 300km 가고 네. 어떤 차는 400km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400km 가는 차를 사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했을 때 400km 가는 차에만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회사가 네. 과연 그 수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느냐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 자동차가 출시되자마자 네. 지원자가 너무 몰려서 네네. 추첨해가지고 네네. 보조금을 주고 차를 인도해 준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 대형 마트에서 판다는 네네. 예. 굉장히 인기가 높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보조금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물론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오염하지 않느냐 또 다른 논의가 있지만 또 직접 이렇게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자동차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더 좋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예산을 책정한 전기차 보급 대수가 2만 대인데 네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즉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 가지수가 종류가 네네. 대략 한 10종 정도 됩니다.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소비자들이 10가지를 그러면 하나에 1,000대씩 2,000대씩 골고루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차 중에 수요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내년에 전기차 구매계에 가신 분들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차가 언제쯤 나올 것이다라는 걸 파악을 해서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올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월 달에 전기차 사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실제 네. 자동차 회사가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출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10달이나 걸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제조사가 네네. 계약을 받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출고를 해줘라. 그랬을 때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네. 제도를 추가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자동차 회사 중에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보급을 해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그거보다 주행거리가 더 긴 차는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반기에 나왔을 때는 이미 상반기에 보조금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네. 너무 복불복 아닌가요? 그 진짜 환경도 좀 살려보겠다고 비싼 차 샀는데 보조금 못 받으면 이거 참 어디서 기부 영수증 끊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 구매도 이제는 소위 눈치 작전 봐야 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수준까지 됐죠. 지금 권영주 편집장께서 이 전기차 관련돼서 내년에 굉장히 이슈가 높아질 것을 미리 좀 전기 누설 인터뷰처럼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전체 예산안이.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 지원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직접 지원 금액이 중앙정부가 1,400만 원을 올해 줬는데 네. 200만 원 줄였습니다. 네네. 대신 보급 대수를 6,000대를 추가한 거예요. 이게 뭐랄까요. 한쪽 윗돌에서 그렇죠. 밑돌개고 이런 그렇죠. 경우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급 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춰야 네. 여러 대가 지원을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의 범위를 넓히겠다.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전기차를 많이 운행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지금 산업적 동향에 대한 얘기도 사실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직접 다녀오셔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여기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기차가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면 내가 차를 운행한다라는 관심 외에 경제적인 여파가 크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 이거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 산업적 유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업적으로 보면 소비자 시각에서 보면 그냥 여러 동력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여러 동력원 중에 내가 운행할 때 얼마나 저렴하냐. 네네. 이런 친경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 네. 이게 산업적으로 접근해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네. 그런 문제, 배터리의 자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와 전기차 간 전력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과연 그렇다면 특정 회사만 네네. 전기를 만들어 공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죠.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예. 사실 그 와중에 이 가상통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을 쓰게 하겠다까지 나와서 지금 막 관심이 높아졌다가 약간 지금 정부는 좀 브레이크를 잡는 자동차. 그러니까 충전 자체도 유선이 아니라 무선 충전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과연 발전사와 전력사가 이걸 전기를 다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네. 내가 개인이 가정에서 혹시 개인이 발전해가지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팔면 안 되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네. 사회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대응을 하지 않고 네. 일단 돌아다니는 전기차 네. 운행되는 전기차의 맞습니다. 보급을 늘리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제품만 지금 보고 그렇지. 있다라는 좀 이게 좀 사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고요. 뭐 권영주 편집장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에도 이동 서비스 네. 얘기해 주셨지만 단지 내가 가솔린차 몰다가 전기차 몰아야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곳으로 들어가느냐 마냐의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정말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여러 제도 또 변화되는 내용들 했는데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수요가 높을 거라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사실 올해까지는 보급 대수 14,000대를 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래 걸렸는데 일단 내년에 나오는 전기 신차들을 보면 네. 최소 250km 이상 갑니다. 네. 그리고 길게 가는 거는 뭐 연비 운전한다 그러면 네. 뭐 500km까지 갑니다. 뭐 일반 내연기관 차랑 전혀 차이가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주행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고 네.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일단 나 이거 사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킬로와트당 충전 이용료가 173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우리가 기름으로 따지면 휘발유 1리터 1,600원, 1,700원 할 때 네. 전기 1kW per hour는 173원에 타는 겁니다. 173원. 네, 물론 2배거리 차이 나요. 네네. 이거 2kW per hour 충전했을 때 한 313원 정도 내면 네. 내연기관 전기차 1리터 거리는 갑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20% 이상 싸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 가까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행거리에 큰 문제 없어. 네. 이용료 저렴하네. 네. 그럼 충분히 구매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전기차의 마중물이 네. 이제는 열린다. 이제 네. 펌프에서 큰 물줄기를 뽑아내는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도 초창기 모델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고요. 터치도 안 됐는데 이게 기술적 기반의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거의 장악해버렸고 이제는 스마트폰밖에 없죠. 자동차도 지금 그런 변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살펴보시고요. 국내 완성차
보시기에는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 브랜드 메이커들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네요. 전기차는 뭐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는 만드는 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중소기업도 누구든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도 진출할 수 있다. 네네. 심지어 뭐 중소기업도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전동 킥보드에다가 바퀴 몇 개 더 달고 차체 씌우면 자동차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전제품 회사도 만들 수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이동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른바 그게 바로 전기화 산업사회로 가는 거고요. 예. 전기화 산업사회로 간다는 것 자체는 산업사회의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단순히 비클 탈 것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죠. 앞으로 자동차 전문 기자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이 아니라 가전 전문 기자라고 변화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년 자동차 시장, 전기 자동차 중요한 변화 많다라는 얘기하면서 오늘 스튜디오까지도 바쁜데 와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뉴스 경제 수업 시간입니다. 뉴스에서 뜨겁게 다투고 있는 여러 이슈들, 내용들, 사실은 개념부터, 이야기부터 좀 찬찬히 뜯어서 그 맥락까지 살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늘 그런 시간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영업자는 못 살겠다. 나 가게 접겠다. 알바 다 자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올려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들인데 그러면서 정작 최저임금제 정확한 개념과 맥락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한 거는 1894년이니까요. 100년이 넘었죠. 넘었네요. 뉴질랜드가 사상 최초로 그 법을 제정을 했고요.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90%가 넘는 국가, 그러니까 뭐 한 200개 국가 정도가 그 최저임금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기본적으로 또 시장의 기능을 믿는 사회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뭐 그래서 공짜도 있고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 가격도 있는데 왜 노동 가격은 일정 수준을 항상 보장해야 된다. 미국 같은 그런 시장 신봉 사회에서는 좀 불편하게 보기도 하겠네요. 네, 뭐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요. 요즘 와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수긍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시간당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한 7불 25센트, 한화로 하면 한 8,300원 정도. 우리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이 7달러 25센트, 8,300원 정도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노동시장은 또 일반적인 상품 시장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7,530원, 이게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동자 측은 10,000원 얘기했었고요. 또 사측은 좀, 사용자 측은 좀 적게 얘기했는데 7,530원도 많이 올랐다, 한 16% 올랐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평가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이런 또 유럽의 이제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절대적으로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국민 소득하고 비교를 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그 1인당 GDP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많고요. 일본도 1인당 GDP로 따지면 우리보다 한 30% 정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본의 최저임금도 지금 한 8,400원 하니까. 예, 뭐 저희보다 한 10% 높고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수준도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좀 수치상으로 명목상으로 좀 낮은 면이 있다 이런 얘기이신데 이게 재계와 노동계 간의 해법이 잘 안 찾아지고 있습니다. 뭐 정책 권고안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갈등의 배경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노사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일 큰 갈등은 역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또 있지만, 네네. 그 최저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갈등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너스라고 하는 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이제 복리후생비 성격의 그런 각종 수당을 네. 최저임금에다가 포함을 하냐 마냐를 두고 이제 사실 양측이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한 16.4%가 오르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상여금하고 수당들 때문에 인상분을 다 잡아먹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노동계는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요.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지급이 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돈이라고 하면, 급여라고 하면 네네.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이 수당에 대한 보전 얘기는 논란이 뜨거운데 통상임금 논란 이럴 때도 좀 뜨거웠었죠. 지금까지는 네. 최저임금에 다 포함됐었나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거. 네. 매월 그게 이제 상여금이 됐던 수당이 됐던 매월 지급하는 거는 포함이 됐지만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상여금이나 수당, 상여금 같은 거는 매월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기별 이런 식이었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외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연봉이 한 4천만 원이 넘더라도 이게 최저임금 대상이 되어버리게 그렇죠. 됩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자 측에서 얘기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상이 보통 연봉이 한 2,40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2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4천만 원 넘는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대상이 돼서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하면 네. 이거는 기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얘기를 경영자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본 급여 외에 받는 돈에 대한 성격과 이야기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팽팽한 논쟁의 이 근거가 네.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수백만 명인데 네. 올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올려주면 밑에서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좀 차등화하자. 좀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좀 상황에 맞춰 조정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논란거리인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이거는 이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차등화하려고 그러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편적인 뭘 기준으로 해서 네. 할 거냐 해서 이거는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당장 시행하기는 한 3년 정도 있다가 한번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데요. 네네. 충분히 나쁘할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행 여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인터뷰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도 좀 부작용 대책 고민하고 있고 지금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올라도 물가 안 오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글쎄요. 물가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종전에는 최저임금이 연상승률이 한 5 내지 6%였어요. 네네. 근데 내년에 이제 지금 16.4%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건데요. 분명히 저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경기가 좀 살아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금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고 있고 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용 상승 때문에 생겨나는 물가 상승 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가 인상의 요소들을 꼼꼼히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164님 아프더라도 개혁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9200님 보유세 남의 얘기 같은데 좀 서민들도 집 마련했으면 하셨습니다. 816006님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 주셨는데 저도 감사드립니다. 9200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무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